전에 소개해 드렸습니다만은 오늘은 저희 포럼 시작에 사실 문재인 새로운 정부가 시작됐고요. 또 시작이란 단어, 또 새로운 계획, 희망 이런 얘기들이 많이 사실 회자되는 요즘입니다. 어찌됐거나 중소기업부도 지금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 중소기업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경제 또 모든 사회 중심에 화두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주변에 보면 요즘 4차 산업혁명이니 굉장히 주변 사항들이 많은 변화가 있는데 그 중심에 어떠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건 또 마케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책임은 소셜네트 코리아 대표를 모시고 저는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SNS를 중심으로 한 소셜 상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하려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들 많으셨는데 배는 좀 채우셨어요? 예. 어제 혹시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을 개인 계정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은 아마 페이스북한테서 평소에 좀 못 보던 축하 기념 카드를 하나 받으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함께 만들어가는 페이스북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자신들이 여태까지 페이스북 해오는 동안에 가장 좋아요를 많이 받았던 사진, 혹은 가장 친한 친구들이랑 찍었던 사진, 이런 게 카드 섹션처럼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져가지고 동영상으로 굴리면서 마지막에는 막 이렇게 축하 풍성이 날아가는, 혹시 받으신 분 계세요? 예, 계시잖아요. 예. 페이스북이 그러니까 어제죠. 우리 날짜로는 28일이었고요. 미국의 현지 날짜로는 27일. 오전에 창립자인 주커버그가 자기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글을 하나 올렸어요. 제가 좀 이따 뭐라고 썼는지 보여드릴게요. 드디어 오늘 아침을 기해서 페이스북 사용자가 20억 명을 돌파했다. 우리는 세상을 좀 더 가깝게 하는데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 더 가까운 세상을 만들어보자. 이제 이런 취지의 메시지를 지난 게 아니죠. 어제 올렸습니다. 그래서 신문에서도 좀 많이 다뤄지고 했었는데 페이스북이 만들어진 게 2004년 제 기억으로 보면 2월입니다. 2월. 지금이 2017년이니까 이제 불과 13년. 13년 만에 20억이라는 사용자, 전 세계 지구촌 인구를 지금 한 75억 정도를 보는데, 그 중에서 거의 4명 중에 1명은 이미 이 페이스북의 커뮤니티 멤버가 되어 있는 거고요. 또 75억 인구 중에서 인터넷을 쓸 수 있는 인구가 거의 절반 정도밖에 아직 안 됩니다. 한 35억 정도를 인터넷 사용 인구로 보는데, 그렇게 따지면 거의 이제 2명 중에 1명 이상이 단일한 글로벌 커뮤니티의 한 일원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혹시 여러분 밴드라든가 주변 동료들이랑 쓰시는 카톡 말할 것도 없고요. 써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카톡을 왜 쓰세요라고 얘기하면요, 제일 많이 나오는 답변이 뭔지 아세요? 네, 친구들이 쓰니까 써요. 친구들이 쓰니까 쓴다는 얘기는 그 툴을 쓰지 않으면 내가 친구들과의 소통 공간에서 소외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쓰는 거거든요. 사실은 친구들이 쓰니까 씁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가 그 도구를 쓰지 않고서는 사람들과의 소통 공간에 참여할 수 없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싫은 사람조차도 어거지로 쓰게 되는 게 이 커뮤니케이션 도구의 파워고요. 또 이런 커뮤니케이션 툴을 장악을 하게 되면 사람들의 일상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깨서부터 잠들 때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금 페이스북 사용률은 20대가 가장 높긴 하지만 3, 4, 50대가 골고루 쓰는 편이고요. 전 인구 중에서 한 2,500만 정도를 저희가 경제활동 인구로 보는데 그 중에서 거의 매일 쓰는 분들이 한 1,000만 명 정도 됩니다. 월간 기준으로 치면 한 1,700만에서 1,800만.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나라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거의 대다수가 이미 계정을 갖고 있고 이걸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전 세계 페이스북 사용자의 하루 평균 사용 시간이 보통 평균 50분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보다 좀 낮아요. 한 30분 정도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큰 장악력이고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밴드 사용자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은데 그 밴드 사용자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카카오 스토리에서 쓰는 그 사용량을 합해도, 그 합해도 페이스북이 절반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이미 우리 일상에서 페이스북이 사람들 간의 정보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이미 이게 장악이라고 할까요? 이미 끝나버린 상태거든요. 이런 구도가 만들어진 건 벌써 2년 전이에요. 2015년 이래로 이 구조가 지금 바뀌질 않고 있습니다. 3년 차. 통계를 따로 들여다볼 필요가 없을 정도의 변화가 안 일어나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나라의 이 SNS, 소셜미디어 환경이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르렀고 사용자들의 행동 패턴도 일정 정도 이제 고정화됐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제 이런 좋은 자리, 귀한 자리에 초대를 해 주신 우리 주최자 여러분하고 또 후원해 주신 업체들한테 감사드리면서 아주 오랜만에 이렇게 좀 넓은 자리에서 제가 그동안의 제 경험과 혹은 팁이라고 하는 정도겠죠.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좀 더 인사이트를 가지고 이 페이스북이라는 도구를 다뤄야지 우리 기업에 혹은 우리 개인이시라면 브랜딩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느꼈던 점들 몇 가지만 자문자답식으로 질문을 던져보고 그 중에서 여러분께 공감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스스로 저희 질문들을 한번 이렇게 훑어보시면서 답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만나는 현황이고 현 주소니까요. 보면 되시고요.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할까? 20억에서 과연 어디까지 더 갈 수 있을까? 그 얘기거든요. 혹은 어떤 분들은 이러다가 페이스북도 언젠가 망할 거 아니야? 망하겠죠. 언제 망할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이 웹 서비스의 여러분이 네이버의 포탈의 장악력을 보면 아시듯이 이 인터넷 서비스는 선점자의 이 선점 효과가 굉장히 강한 영역입니다. 사실상 거의 독과점이 돼버려요. 왜? 아까 카톡이 남들이 쓰니까 안 쓸 수 없어요라고 했듯이 어떤 서비스가 한번 먼저 선점을 해가지고 시장을 가버리면요. 그 안에서 사람들이 놀기 때문에 빠져나오기가 어렵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참 안타까운 거는 2005년, 4년, 5년 그때만 하더라도 싸이월드라는 우리나라만의 아주 독특한 SNS가 사실상 SNS의 효시라고 보도 됩니다. 거의 글로벌 서비스 효시예요. 우리나라 2,700만의 계정을 갖고 있었는데 아쉽게도 지금은 존재감이 거의 없죠. 제가 책을 2권 갖고 나왔는데 책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책이 페이스북 무엇이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라는 책이 써진 게 2010년 8.15에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제가 처음 낼 때만 하더라도 국내 페이스북 사용자가 30만, 50만 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저 책을 쓰면서 뭐라고 그 끝분에다 이제 예언 아니면 예측을 했었냐면 앞으로 3년 안에 싸이월드가 페이스북하고 경쟁할 수 있을까? 제가 그런 대목을 쓴 기억이 나거든요. 현실을 보세요. 2010년에 쓴 책입니다. 지금 7년이고요. 그렇게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보지 못하시면 이게 해외 서비스인데 이걸 우리가 굳이 다 받아들여야 돼?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은 카톡도 많이 쓰는데 이럴 상황이 아니라는 거거든요. 국내에서 고만고만하게 놀 수 있는 지금 그런 수준이라면 카톡을 쓰든 카스를 쓰든 밴드를 쓰든 해도 되겠지만 이미 전 세계 글로벌 커뮤니티가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는 이런 마당에 미래를 보신다면 그렇게 단순하게 볼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을까? 페이스북의 지금 현재 기업 가치는 어느 정도고 앞으로 어디까지 더 커질 것 같은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페이스북을 왜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실제로 하면 뭐에 도움이 되나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응답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스북을 통한 마케팅의 본질이 뭔지, 그래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이런 얘기를 조금 더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신문 기사입니다. 조선비즈 IT에 나왔던 건데요. 페이스북 한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2018년에 태평양 해저 광케이블과 연결하겠다. 이게 지금 구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스앤젤레스, LA에서 지금 이쪽 홍콩 쪽으로 지금 직항라인으로 연결하는 해저 광케이블인데요. 전 세계에서 지금 거의 가장 빠른 그리고 가장 대용량의 초당 120테라바이트를 전송한다고 하니까 굉장한 속도죠.
요거랑 이제 여기다 연결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전 조선일보 기사를 별로 안 믿습니다. 왜? 쭉 읽어보면 마지막에 페이스북 확인 결과 한국을 후보지로 검토한 적은 있으나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치 확정적인 것처럼 쓰잖아요. 근데 믿음을 갖는 건 중요합니다. 확정될 거라고 생각하면 확정될 수 있거든요. 마침 이제 문 대통령이 지금 미국까지 가 있으니까 여차하면 확정 받고 오면 더 좋겠는데 언제 될지 모르겠고요. 자, 페이스북이 지금 전 세계 20억 명을 그 자기 단일 커뮤니티 조직을 했는데 유일하게 못 들어가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시죠? 중국. 중국은 지금 그 텐센트나 이렇게 위챗 쪽에서 거의 8억 내지 9억 정도의 지금 내부 그 SNS 망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글로벌 서비스랑 연결되는 것을 지금 극구 버티면서 차단하고 있거든요. 언젠간 뚫릴 거라고 보는 겁니다. 사실 보면 LA에 송콩을 잇는 저 해저 광 케이블을 설치하는 것도 궁극적으로 보면 아마 중국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 거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어쨌든 우리가 오히려 페이스북의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수 있다면 그건 그 이 전 세계를 연결하는 그 통로 중에 하나를 게이트를 하나 갖는 거기 때문에 나쁠 건 없습니다. 이거 지난 달이었나요? 지난 얼마 안 된 데이터 그 동영상인데요.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한번 확인 보시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주커버가 2004년에 페이스북 만들 때 대학교 2학년 올라가던 담참이었어요. 캘리포니아 갔다가 You accomplished something I never could. 아예 눌러 앉아버리죠. 거기서 회사 만들면서. My best memory from Harvard. 얼마 전에 그 졸업식 할 때 하버드에서 명예 졸업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때 기념사를 한 건데 We have 한 all 30분 되는 started 길인데 한 lifelong 3분으로 줄인 friendships 겁니다. here, 한번 보시죠. and some of us even families. That's why I'm so grateful to this place. Thanks, Harvard. Today, I want to talk about purpose. I'm here to tell you that finding your purpose isn't enough. The challenge for our generation is to create a world where everyone has a sense of purpose. One of my favorite stories is when JFK went to go visit the NASA Space Center and he saw a janitor holding a broom and he asked him what he was doing and the janitor replied, "Mr. President, I'm helping put a man on the moon." Purpose is that feeling that you are a part of something bigger than yourself. I remember that night I launched Facebook from that little dorm in Kirkland House. I remember telling him clearly that I was excited to help connect the Harvard community, but one day someone would connect the whole world. The thing is, it never even occurred to me that that someone might be us. We were just college kids. We didn't know anything about that. There were all these great big technology companies with all these resources, and I just assumed one of them would do it. But this idea was so clear to us that all people want to connect. So we just kept working on it, day after day after day, that you are sure someone else is going to do it. But they're not. You will. I want to talk about 3 ways that we can create a world where everyone has a sense of purpose. By taking on big, meaningful projects together. By redefining equality so everyone has the freedom to pursue their purpose. And by building community all across the world. It is time for our generation-defining great works. How about stopping climate change before we destroy the planet and getting millions of people involved manufacturing and installing solar panels? How about modernizing democracy so everyone can vote online? I know a lot of entrepreneurs, and I don't know a single person who gave up on starting a business because they were worried they might not make enough money. But I know too many people who haven't had the chance to pursue their dreams because they didn't have a cushion to fall back on if they failed. If I had to support my family growing up instead of having the time to learn how to code, if I didn't know that I was going to be fine if Facebook didn't work out, then I wouldn't be standing up here today. And yes, giving everyone the freedom to pursue purpose isn't going to be free. People like me should pay for it.
And a lot of you are going to do really well, and you should too. That is why Priscilla and I started the Chan Zuckerberg Initiative. These are the values of our whole generation. It was never a question of if we were going to do this. The only question was when. I hope you find the courage to make your life a blessing. Congratulations, class of 2017. Good luck out there. 박수 한번 쳐주시죠. 서울경제에서 그 무려 30분짜리 그 기념사를 200초로 아주 깔끔하게 요약을 해준 버전입니다. 주커버그가 84년생입니다. 제가 대학교 84학번이고요. 제가 대학교 들어가던 타임에 태어난 친구입니다. 응애하고. 근데 저 친구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목적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세요. 저희는 전 세계를 SNS로 엮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용자를 기반으로 광고 수익을 올려서 세계 최대의 기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소리 안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해요? 기회의 평등을 이야기하고요. 민주주의의 진전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공동체, 커뮤니티의 건설을 얘기하는 자기가 지금 가진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재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그런 노력을 기울이는 쪽에 쓰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친구거든요. 올해 33살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런 동영상이나 이게 내용을 보면 우리가 기업이라는 걸 운영할 때 어떤 가치를 추구할 때 그 가치로부터 더 큰 의미가 나오고 그 의미로부터 기업이 성장하는가를 좀 페이스북만큼 이렇게 절실하게 보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저 동영상의 의미를 좀 새겨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일부러 풀로 다 좀 보여드렸고요. 자, 이게 아까 제가 좀 전에 서두에 말씀드렸던 주커버그의 표현입니다. 어제 제가 오후에 이 화면을 캡처를 했는데요. 그 시간 기준, 어제 5시 40분 기준이네요. 15시간 전에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서 올린 겁니다. As of this morning, the Facebook community is now officially 2 billion people. 요게 이제 주커버그 한 얘기고요. We are making progress connecting the world, and now let's bring the world closer together.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20억을 드디어 모았고, 우리는 좀 더 세상을 함께 가까운 세계로 만들자. 그런 세상을 가져오자. 이런 얘기죠. It's an honor to be on this journey with you.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영광입니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요 데이터는 미국 주식시장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업체 중에서 기업 상장 시장 가치라고 그러죠. 보통 주식 시가총액이라고 그러죠. 보통 주식 시가총액은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한 주당 매기는 가격에 전체 발급 수량을 곱한 총액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주식을 가지고 팔지 않고 보유한다는 얘기는 그 주식의 가격이 앞으로 미래에도 성장할 거라고 믿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걸 기업의 가치로 보는 일반적인 평가 지표로 삼고 있는 겁니다. 애플이 아직까지 1위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 잉크라고 하는 게 이게 구글입니다. 구글의 지주회사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그 다음에 몇 개 또 있고, 베네수엘라에 또 이런 기업이 하나 들어있네요. 어떤 기업인지 모르겠어요. 아마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6위가 이제 페이스북 코퍼레이션. 보시면 여기 지금 밀리언 달러 개념인데요. 449. 요 컴마가 있으니까요. 10억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1조니까요. 여기 점 있는 데서 조 단위로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달러 1,000원 기준으로 치면은 이게 지금 449조란 얘기고요. 한 1,200원 정도 계산하면 500조가 넘는. 근데 페이스북 주식 총액 가치가 500조가 넘는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비교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애플이나 구글과. 실제 회사 규모나 그 다음에 만들어내는 생산물?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생산물이 뭐가 있어요? 얘네들이 자동차를 만듭니까? 무슨 컴퓨터를 만들기랍니까? 스마트폰을 만들기랍니까? 실제로는 커뮤니티, 전 세계 20억 명이 단일하게 움직이는 커뮤니티에 갖고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얼마 전에 20조를 주고서
왓츠앱이라는 메신저 툴을 하나 인수하긴 했죠. 몇 년 전에는 뭐죠? 그 직원 15명밖에 안 되는 그 인스타그램이라는 회사를 1조를 주고 인수를 했고요. 커뮤니티에서 운용되는 사람들의 그 행동을 장악하는 그 정보만으로 지금 이 정도의 기업 가치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애플하고 비교해서 크게 뒤지지도 않잖아요. 구글하고 비교해서도. 아직 페이스북의 광고 수익은요, 구글의 광고 수익에 비하면 지금 한 4분의 1, 5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매출액으로만 본다면, 예, 저 정도의 그 기업 가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도 실제로, 예, 시장에서는 저렇게 평가를 해줍니다. 그 이유가 뭘까를 한번 보시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예, 2015년 1분기부터 이번 올해, 예, 1분기까지 지금 페이스북에 지금 그 광고 성장률, 이 사용자 숫자고요, 이거는 지금. 보면 어제 이제 20억을 돌파했다고 하지만 이제 19억까지 가는 이 성장 추세를 좀 대륙별로 좀 보여주는 거고요. 좀 더 보면, 예, 이게 매출 베이스거든요. 지속적으로 성장합니다. 지속적으로 성장. 근데 여기 보면 약간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있고 약간 이렇게 밝게 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뭐냐면 광고 수익이에요. 그리고 여기 살짝 위에 걸쳐 있는 거, 이게 이제 무슨 뭐 수수료 수익이라든가 뭐 자기들 서비스 이용료라든가 이런 거거든요. 우리로 치면 도토리 수입이 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광고 수익입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페이스북의 광고가 어디에 노출되는지 보신 적 있으세요? 스마트폰을 켜시고, 예, 페이스북 앱을 열면 맨 첫 번째 그 보이는 화면이요, 뉴스피드라는 곳으로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뉴스피드의 첫 번째는 나랑 가장 친한 친구 혹은 가장 친한 지인이 가장 최근에 올린 것 중에서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글들이 가장 먼저 뜹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시면요, 희미하게 스폰서드라는 어떤 그 표식이 붙어가지고 누가 좋아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스폰서드라는 글이 떠요. 그게 6개, 포스트 6개 중에 하나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쭉 넘기다 보면 8번째 또 나오고요. 좀 넘기다 보면 14번째 또 스폰서가 나오고 또 넘기면 20번째 스폰서가 또 나옵니다. 그게 페이스북의 광고 영역입니다. 우리가 구글에다가 검색 광고를 낼 때, 아니 구글 혹은 뭐 네이버에 검색 광고를 낼 때 상위 몇 줄에 우리 링크가 나오는가를 가지고, 예, 경쟁 입찰을 해서 돈을 많이 쓰는 사람에게 맨 위에 나오도록 돼 있거든요. 페이스북도 비슷하게 경쟁 입찰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한다면 우리 회사 혹은 우리 아이템을 알리기 위해서 광고를 했다고 그러면요, 그 광고가 여러분의 페이스북 뉴스피드에 몇 번째 노출될 수 있는가를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근데 미안하지만 페이스북에서 갖고 있는 광고 지면이요, 여러분이 보는 포스트 6개에 하나밖에 안 돼요. 이 좁은 액정 화면에 그나마도. 네이버에 광고를 내보세요. 네이버는 그 하다못해 PC 화면이 넓기라도 하죠. 물론 이제 네이버도 이제 모바일로 넘어가고 있지만, 실제로 광고가 노출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협소합니다. 없다시피 해요. 그래서 처음에 페이스북이 자기 그 수익 모델을 만들 때 우리 광고 수익 낼게요라고 했을 때, 언제죠 그때가? 그 2012년도에 페이스북이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는데, 상장을 하기 전에 1년 전인가 2년 전인가 이제 이 수익 모델을 만드는 쪽으로 전환을 할 때 페이스북의 그 COO라고 그러죠. 조직 관리자 셰릴 샌드버그, 구글에 있다가 이제 영입돼서 온 친구인데, 이 친구하고 주커버그하고 그 광고 수익을 만들지 얼마나 만들지에 대해서 굉장히 큰 논쟁을 한번 하는 적이 있거든요. 셰릴은 어쨌든 회사를 키우는 입장이니까 당연히 광고 수익을 취해야 된다고 봤던 입장이고, 주커버그는 처음에 순진한 게 있는 게 서버만 돌아가면 되지 무슨 광고를 이렇게 쓸 일이 있냐 이런 식의 어떤 철학이었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주식 상장하면서 결국은 수익 모드로 이제 가긴 갔지만, 저 페이스북에서 광고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야, 그 광고 나올 지면이 얼마나 된다고, 그거 가지고 수익을 벌면 얼마나 벌겠어 그랬거든요. 1분기 기준, 예, 현재 지금 수치입니다. 전체 사용자 20억 돌파했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사용자만 지금 하루 데일리 액티브 유저입니다. 예, 12억이 넘고요. 매출액이 그래서 지금, 예, 80억 불. 분기 기준입니다. 3개월. 예, 분기 기준. 그래서 지금 우리 돈으로 환산하자면 한 분기에 거의 8조 이상을 벌고 있습니다. 매출로. 이건 언제든지 가보면 페이스북이 공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매 분기별로 공시 그 데이터가 나옵니다. 예전에 네이버가 아마 페이스북 처음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좀 약간 비웃었던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야, 우리는 대한민국에 2천만 가지고도 2조를 버는데, 니는 뭐 하고 있니? 전 세계에 뭐 10억이 넘는 사용자를 갖고 있다면서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지금은 그렇게 비웃지 못할 겁니다. 분기에 8조를 벌고 있으니까. 자, 우리나라에서 지금 SNS, 그렇게 소셜미디어의 일반적인 현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PC로 인터넷을 하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그런 세상은 아마 앞으로도 돌아오기 어려울 거예요. 예전 같으면 네이버의 검색이 PC에서 7이 나오면 모바일 쪽에서 3이 나오는 구조였거든요. 지금 완전히 역전되어 있습니다. 모바일 쪽에서 검색이 7이 나오고요. PC 쪽에서 3이 나와요. 모바일 쪽은 인터넷 브라우저를 통해서 나오는 영역은 20%도 안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앱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액티비티가, 행동들이. 그러면 결국은 사용자들이, 유저들이 자기들 손에 쥐고 있는 스마트폰에 어떤 앱들을 깔아놓고 어떤 앱을 실행시키고 그 실행시키는 시간이 몇 시간이냐에 따라서 시장 점유율이 갈리는 겁니다. 이 온라인 영역은. 보시면 페이스북 사용 시간, 우리나라 겁니다. 우리나라 더군다나 이것도 안드로이드 폰 2만 대 정도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도 거의 갤럭시 90% 쓰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페이스북에 이게 주간 사용자입니다. 작년 10월 4주차 그 데이터인데요. 860만 명이 13억 9천억 분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밴드를 쓰고 있는 4.1억 분과 카스를 쓰고 있는 2.4억 분을 다 합하셔도 보시면 6.5억 분이죠. 13억 9억 분, 14억 분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되죠. 아직도 네이버 카페나 다음 카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혹시라도 내 아이템이 50대 아저씨들을 상대로 하시는 거면 다음 카페를 좀 신경을 아직 쓰셔야 되고요. 혹은 30대나 40대 아줌마들, 엄마들을 상대로 하는 아이템이시면 여전히 네이버 카페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꼭 그런 층이 정해져 있는 그런 아이템이 아니시라면요. 페이스북의 성장과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페이스북이 1조를 주고 인수한 인스타그램 이미 우리나라에서 쓰는 시간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제 곧 있으면 카스 따라잡게 생겼거든요. 요건 사실상 페이스북에서 운영하는 그 자회사이기 때문에 뭐 여기 인스타그램의 사용 시간까지 합하면 이 더블 간의 격차는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이렇고요. 자, 추이는 이게 지금 2015년도 기준의 지금 데이터를 제가 먼저 보여드리는데 사용자 숫자는 이미 월간 기준으로 그 우리나라 2천만에서 거의 다 이제 그 포화된 상태예요. 밴드든 카스든 페이스북이든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일하게 인스타그램만 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실제로 각 페이스북이나 이 밴드를 쓰는 사람들의 그 체류 시간, 점유 시간이죠. 시장 점유율로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나요. 이게 메르스 때의 지금 상황인데 보시면 이 빨간색 카스와 이 녹색 밴드를 합해도 페이스북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구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저 구조가 올해까지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 사용자 숫자로만 보면 밴드가 이제 가장 우선 앞서 나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카스는 이제 이만큼 떨어졌고요. 페이스북은 그대로 좀 유지하고 있는 상황. 인스타그램만 꾸준히 상승하는 그런 식의, 이게 작년 말 데이터거든요. 실제 체류 시간 점유율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 일반화되고, 그 다음에 절대적인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는 매체인데,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기업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건 하나의 샘플 사례예요. 카페, 커피숍이라든가 무슨 음악다방 이런 거 많잖아요. 북카페, 공간대회 쪽 하는 쪽, 갤러리 하는 쪽, 이런 쪽. 제가 얼마 전에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 카페들이 어떻게 페이스북을 하면 좋은지요, 이제 이런 요청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그때 임의로 한번 제가 랜덤하게 조사를 해봤던 그런 데이터거든요. 보면요, 팬 수는 만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100명도 안 되는 그런 음식점 카페가 있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17,000명, 4만 명 이렇게 있는 이런 대형 카페들도, 대형 페이스북 페이지들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걸 보셔야 돼요. 게시물에 어떤 포스트를 올렸을 때 그 포스트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가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반응을 체크하는 건 그 포스트에 올라온 좋아요겠습니다. 몇 명이나 이 글을 읽었는지 눈도장으로 확인을 해주는 거예요. 증명이거든요, 그게. 그래서 보시면 어떤 것들은 30명, 30개, 70개, 많은 건 한 100개, 90개, 100개도 나오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보시면요. 1개, 10개 미만, 10개 미만, 10개 미만, 5개에서 10개, 1개에서 10개, 1개에서 10개. 이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저 페이지들이 아예 뭐 포스트 활동을 안 하는 거냐? 그렇지도 않아요. 보면 최근에 적어도 일주일에 몇 개씩은 꾸준히 글들을 올리고 있는 데들이에요. 근데 좋아요가 10개도 안 나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여러분 보셔야 돼요. 저게 개인이 하는 거면 뭐 자기 인기도 측정 정도라고 생각해도 뭐 무방하겠지만 기업이 누군가 담당자를 둬가지고 포스트를 생산하고 그걸 올리고 그걸 관리한다고 하면요. 그 자체가 다 노력이거든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고 리소스가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10개의 좋아요가 안 나오는 지금 컨텐츠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통상 인터넷에서 운용되는 법칙이 하나 있어요. 보통 1% 룰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이게 위키피디아에 찾아보셔도 금방 나와요. 1% 룰. 가보시면 어떤 얘기냐면 한 사람이 크리에이티브, 그러니까 그 창작자, 글을 올리는 역할을 하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확산시켜주는 컨트리뷰터 역할을 하는 건 9명. 그리고 나머지 90명은 그 글을 볼 뿐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라는 게 1% 룰이에요. 그러면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이 좋아요라도 하는 행위, 이거는 저 그 글 잘 봤어요라고 눈도장을 찍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봤다라는 거를 어떤 인정을 해줌으로써 뭔가 이게 이 글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거에 대한 컨트리뷰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기여자 역할을. 그러면 그 뒤에 숨어 있는 사람 90명은 그 글을 봤거나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10명의 좋아요가 있었다 그러면 그 이면에는 100명 정도의 그 글을 볼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소한. 자, 근데 문제는 100명한테 내 글이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그 글로부터 실제로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 비율. 만약 그 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우리 회사의 행사 혹은 우리 회사의 상품, 제품을 알리고자 했다면 이 광고를 우리가 해가지고 광고를 하는 행위는 뭐냐면요. 어떻게든지 그 배너 혹은 그 링크를 클릭하게 해가지고 우리 사이트에 단 한 명이라도 유인을 해와서 그 사람한테 내가 팔고 싶은 거, 알려주고 싶은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광고입니다. 온라인 광고는 특히나. 문제는 지금 현재 여러분이 어떤 용 빼는 재주를 가지고 광고를 내셔도요. 어떤 링크를 혹은 어떤 배너를 광고로 노출했을 때 클릭하는 비율이 1%가 안 된다는 겁니다. 1%가 안 된다는 얘기는 100명한테 노출해서 보여줘도 100명한테 그 광고를 도달을 시켜줘도 1명 정도가 클릭을 할까 말까 한다는 얘기거든요. 이 논리를 다시 한번 뒤집어 보세요. 10개 미만의 좋아요가 나오는 글에 실질적으로 노출이 100명이 됐다고 치면 그 중에서 1명 정도가 우리 사이트로 연동되는 클릭을 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루에 1명이 클릭해서 우리 사이트로 방문하는 유인 행위를 페이스북에 페이지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담당자를 둬가지고 작업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의미가 있을까요? 저 같으면 차라리 제가 올리는 글에 누군가 오늘 아침에 좋아요를 눌러줬거나 댓글을 붙인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다가가지고 저희 사이트에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니면 제 글에 댓글 남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그분하고 관계를 맺는 게 더 빠르겠어요. 누군지도 모르고 클릭을 한번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 정도 사람들한테 노출되는 포스팅 활동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고 거기에 담당자를 넣어서 관리를 하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얼마가? 우리나라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운영하는 거의 50%의 기업들이. 이거 지금 제가 카페를 예로 들었지만요. 다른 업종을 간다고 다를 것 같으세요? 안 가봐도 뻔해요. 랜덤하게 뒤져보시면 다 이 현실입니다,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고객이 원하는 거를 찾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페이스북의 페이지, 특히 브랜드 페이지라는 공간은요, 사람이 대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거기는 내 브랜드의 이름으로, 우리 아이템 제품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공간이거든요. 사람들은 제품이 브랜드명으로 나한테 다가올 때 그 브랜드를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상품일 뿐이에요. 찌라시일 뿐이라니까요. 찌라시를 보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이. 보세요. 이게 올해 작년 7월에 나왔던 소셜미디어 이용 행태 및 광고 태도 분석인데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DMC에서 나온 거네요. 동아인가요? DMC 리포트에서. 보시면 이 복수응답으로 허용한 건데요.
왜 소셜미디어를 하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단연 나오는 대답이 이거예요. 친구나 지인과 연락하고 교류하기 위해서입니다. 뉴스나 이슈 등의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가족, 친척과 연락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은 취미나 관심사를 공유하고요. 어떤 경우는 일상을 기록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복수응답을 허용한 1위부터 5위까지가 모두 무슨 얘기예요? 브랜드랑 소통하기 위해서 제가 이 소셜미디어를 씁니다라는 얘기는 전혀 없어요. 기껏 6위에 가니까 이제 드디어 9.5% 기업 및 브랜드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요. 쭉쭉 넘어가서 다시 여기 9번째인가요? 기업 브랜드의 프로모션이나 이벤트 할인 혜택 같은 걸 보기 위해서 씁니다. 4.5%. 이거 다 합해도 15%가 안 되네요. 자, 무슨 얘기냐? 페이스북을 쓰는 사람들은 기업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얘네들이 지금 무슨 신제품을 내놓고 신상품을 내놨는지 그걸 보고 싶어서 페이스북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보고 싶어서 카톡이나 밴드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정작 우리 기업들이 하는 이 포스트 행동을 보면요. 대부분 자기 홍보만 해요. 자기 찌라시만 계속 올려요. 소통을 하자고 모여있는 분들한테 소통을 하자고 지금 이 쓰는 툴에 가서 계속 자기의 샵 디스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상품 디스플레이를. 눈길이 갈까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좋아요가 10개도 안 나오는 게 당연한 거예요. 자, 페이스북이 저 작은 광고 지면을 가지고 어떻게 분기당 8조를 벌 수 있을까? 그 원리가 숨어져 있는 딱 하나의 공식입니다. 예전에는 엣지랭크 알고리즘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뉴스피드 알고리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전 세계 20억 명이 쓰는 그 도구고요. 그 중에서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데, 설령 내가 친구를 100명밖에 안 맺었다고 쳐요. 친구 관계가. 그렇다 하더라도 100명 중에 만약 50명이 새로운 글을 올렸다 그러면, 자, 페이스북 입장에서 이걸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자, 지면은 제한되어 있는데 이 친구 중에서 누구의 글을 가장 상단에다 먼저 뿌려줄 건가? 누구에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친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고민은 더 커지는 겁니다. 페이스북 입장에서는. 이게 만약 친구가 100명이면 괜찮지만 지금 글로벌 평균 페이스북 친구 수는 한 150명 정도예요. 좀 많은 나라들이 한 180명, 200명 정도 되고요. 적은 데는 더 적을 수도 있고요. 근데 어쨌든 평균 150명 이상의 팬들을 갖고 있고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150명이 어떤 글을 올렸을 때 누구에게는 이 글을 보여주고 누구한테는 안 보여줄 거냐. 이거의 알고리즘입니다. 왜? 나랑 별로 관심도 없고 나 저 사람 뭐 하는지 소식도 알고 싶지도 않은데 그 사람 소식 계속 저한테 들어오면 어떡해요? 이거 스팸이에요. 이거 보고 싶지 않은 게 나한테 오는 건 스팸입니다. 강제로 들어오는 건. 근데 저 친구 정말 요새 뭐 하는지 궁금해. 요새는 뭐 하고 있지? 막 이런 어떤 궁금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게 온다면 그건 정말 희소식이에요. 무소식이 희소식이 아니고요. 그냥 새소식 자체가 저한테 뉴스인 겁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는 뭐를 보여주고 누구에게는 안 보여줄까를 가르는 그 알고리즘을 페이스북에서 뉴스피드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뉴스피드 알고리즘을 형성하는 가장 커다란 3가지 원칙이 있어요. 룰. 기준이죠, 기준. 첫 번째가 친밀도. 이 사람과 나 간에 어떤 글을 올렸을 때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나 자주 좋아요를 해줬는가, 몇 번이나 해줬는가, 혹은 댓글을 몇 개나 붙여줬는가. 심지어는 내 글이 자기 혼자만 보기에는 아깝다고 아예 공유를 해가지고 퍼가서 자기 담벼락에까지 올려줬는가. 담벼락에 올려주는 공유 행위를 하게 되면요, 이거는 그 사람 한 사람만 보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과 친구를 맺고 있는, 만약 아까 150명이라면 150명 친구한테 동시에 아무개님이 누구의 무슨 글을 퍼서 공유하셨습니다라는 알림이 날아가요. 그러면 그 친구랑 관계를 맺고 있는 150명의 사람들은 이 친구가 도대체 무슨 글이길래 이걸 굳이 공유까지 했지? 굳이 퍼다 나르기까지 했지? 관심이 가면 그걸 한번 더 눌러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관심 있어 한 글을 좀 더 많은 범위로 확장시켜주는, 전파시키는 역할을 공유하기가 하는 거예요. 쉐어가. 자, 그래서 그런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가 얼마나 자주 교류되고 있는가에 따라서 친밀도의 가중치를 매겨가지고 그거를 가장 우선순위로 이 사람한테 이 글을 보여줄까 말 건가를 가르는 겁니다.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요소는 그 웨이트라고 그래가지고 이 가중치라고 하는 건데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잘 몰라요. 핵심은 뭐냐면
설령 내가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소통이 아주 많지는 않았을지라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친밀도는 조금 떨어졌을지라도, 만약 이 사람을 둘러싸고 어떤 글들이 자꾸 내가 맺고 있는 다른 친구들이, 이 친구가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 이 사람 글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해요.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붙이고 막 공유하기도 하고 그러면 저한테 페이스북이 기회를 주는 거예요. 야, 너하고 쟤는 기본적으로 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은데 제가 올린 글에 너랑 친구 맺고 있는 애들은 지금 관심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 너도 좀 관심을 가져봐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가중치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신선도, 얼마나 최근에 올라왔는가. 페이스북에서 올라오는 포스트, 뭐 페이스북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SNS도 비슷할 거예요. 어떤 글이 올라왔을 때 그 글이 생존할 수 있는 라이프 타임은 2시간 17분밖에 안 됩니다. 조사에 따르면. 그러니까 2시간 17분 정도가 지나면 더 이상의 좋아요가 발생하지 않고 더 이상의 댓글도 안 붙어요. 평균적으로 거의 전체 반응의 50%는 거의 한 30분 내지 2시간 안에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은 아무리 대기를 하고 그 글이 뭐 우리가 지우지 않다, 삭제를 하지 않고 나중에 남겨놔도요, 더 이상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셜미디어에 올리는 모든 포스트는요, 2시간짜리 생방송을 하신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2시간 안에 더 이상 확산 전파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포스트의 생명력은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광고나 돈을 들여가지고 강제로 그 포스트를 추가로 뿌리지 않는 한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반응은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신선도, 얼마나 이 글을 최신에 올린 글인가가 기본적인 그 알고리즘의 이 순위를 가르는 우선순위, 어떤 글을 먼저 보여주고 어떤 누구에게 보여줄 건가를 가르는 우선순위 기준이에요. 거기에 이제 기준이 더해지고 가지고 지금은 이제 몇 가지 정도까지가 됐냐고 여기 읽어보면요. Facebook also looks at roughly 일십, 백, 10만이네요. 10만 개의 다른 관여 요소들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요. 뉴스피드에서 누구한테 무슨 글을 보여줄까 말 건가를 가려서 그걸 뿌려주는 지금 알고리즘에 들어가는 로직이 10만 가지가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조합의 경우의 수가. 그래서 이 기준을 가지고 개인과 개인 간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기업, 브랜드 페이지와 그 브랜드 페이지에서 올리는 글을 보겠다고 라이크한 팬이죠, 팬. 라이크한 사람들 간의 관계도 이걸로 형성이 돼요. 이 알고리즘을 따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이 올린 포스트에 대해서 누군가가 열심히 반응하고 열심히 댓글 달아주고 열심히 공유해주고 하는 그런 친밀도를 높여주는 가중치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 한 기업과 개인의 관계는요 점점 소원해지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구독 신청을 해놨다고 하더라도 페이스북은 얘랑 관계가 별로 없나 봐, 서로 아무 반응도 없어, 무슨 글이 올라가도. 그럼 얘는 무늬만 친구고 무늬만 팬이야, 그러니까 얘한테는 아직도 앞으로 안 보내도 돼,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결국은 점점 떨어져요, 도달률이. 여러분이 페이스북에 어떤 기업 브랜드 페이지 만드셨을 때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 저희 드디어 페이지 문 열었어요, 와서 좋아요 해주시고 가입해 주세요, 라이크, 뭐죠? 페이지 라이크라고 그래요. 페이지 라이크 이벤트 같은 거 하시는데 100명을 모으셔도 실제 우리 글이 자연적으로 광고 없이 도달되는 비율은 지금 평균 10%도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큰 규모가 있는 쪽. 한 1000명 미만 정도인 수준에서 보통 한 15%에서 많이 나면 한 20% 정도 나와요. 그리고 그 이상이 넘어가면 거의 10% 미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회사에 한 10만 명쯤 넘는 팬이 있다 그러면 거의 2% 내지 3%만 도달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실제로 들어오는 공간이 아니거든요. 이 SNS 매체와 우리가 흔히 운영하는 홈페이지나 블로그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요. 블로그나 홈페이지는 단 몇 명의 독자만 내가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독자가 내 글을 읽고 싶을 때는요, 방문해서 찾아 들어옵니다. 이 공간은. 왜? 거기 들어오지 않으면 그 글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SNS는 그런 게 아니에요. 설령 내가 내 눈에 보이는 페이지를 만들어 놨다고 하더라도 그 페이지를 실제 방문을 해가지고 읽겠다고 하는 분들은 통계적으로 전체 100명의 만약 우리 구독자 팬망을 갖고 있으면요, 3% 내지 4% 미만이에요. 96명, 97명은 절대 우리 페이지에 방문해서 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읽어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페이스북 앱을 열었을 때 뉴스피드에 그 페이지에 글이 나오면 보고 안 나오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페이지는 내가 아무리 직원을 투입해가지고 컨텐츠를 매일같이 올리더라도 누군가의 뉴스피드에 도달되지 않는 그런 페이지는 사실상 없는 페이지예요. 그리고 그걸 찾아 들어오는 사람은 말씀드리지만 100명에 3명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스북의 어떤 유통 구조, 이 컨텐츠가 어떻게 유통되는지에 대한 원리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운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렇게 제한된 공간으로 얘네들이 어떻게 분기당 8조의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 뒤에 24시간 로그인 서비스의 자발적 실명제, 거기에 뒷받침되는 개인 맞춤화 인공지능 기술. 요 세 가지입니다. 물론 저 밑에는 20억이라는 무지막지한 지금 사용자 베이스가 있죠. 깔려 있죠. 많은 사용자 수를 기반으로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많은 사용자를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돈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한테 관계와 관계를 분석해서 누구에게 무슨 글을 보여줄지를 분석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페이스북은 여러분 계정 만드시고요. 한번 가입을 하면 절대로 그 다음번 접속할 때 로그인 다시 하시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처음에 딱 계정 만들고 나면 앞으로도 이 계정을 계속 쓰시겠습니까? 라고 딱 한 번 물어봐요. 체크하고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한 번도 안 물어봅니다. 왜? 이 서비스 자체가 로그인 하지 않으면 쓸 수 없는 서비스예요. 왜? 친구 간에 지인들 간에 소식을 나누어주는 서비스잖아요. 네가 누군지 난 먼저 알려줘야지 네 친구가 누군지 내가 알지. 네가 누군지 알려줘야지 네가 가입해서 구독 신청한 페이지가 어딘지 내가 알지. 그러니까 로그인을 요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애시당초. 왜? 내가 누군지를 밝혀야만 그 아이디를 기반으로 해서 그 친구 관계를 확인하고 이 사람이 구독 신청한 페이지를 확인하고 해가지고 거기에 새로운 글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 사람들의 친구 중에서 이걸 쭉 긁어 모아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알고리즘에 의해서 가중치를 평가한 다음에 이 사람 글은 얘한테 보여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게 되는데 내가 누군지 안 알려주면 이 작업 자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24시간 로그인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여러분 착각하지 말으셔야 되는 게 페이스북을 쓰다가 내가 앱을 닫았어. 앱을 꺼버렸어. 종료했어. 이러면은 페이스북에서 종료되는 것 같으시죠? 종료 안 돼요. 그 데이터는 백그라운드에서 그 로그인 정보는 백그라운드에서 그대로 돌고 있고요. 그 도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인터넷에 어디 가가지고 어느 사이트에 가가지고 뭘 하는지도 다 체크가 됩니다. 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그 웹 서비스들이요. 페이스북의 그 공유를 위한 그 소셜 플러그인이라고 그래요. 소셜 플러그인을 다 장착을 하고 있거든요. 뭐 조선일보가 한번 없을 것 같으세요? 동아일보가 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기사 하나 읽고 나서 이 기사 괜찮은데 나 혼자 보기 아까운데 내 페이스북 친구들한테 넘겨줄까라고 하면 무슨 버튼 눌러요? 공유 버튼 누르시죠. 그 공유 버튼을 누르는 순간 그 매체에서 했던 모든 행동 정보가 페이스북 서버로 고스란히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전 세계 웹이 거의.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페이스북 안에서만 남기는 행동만이 페이스북 행동으로 남는 게 아니고요. 페이스북을 벗어나서 다른 어떤 서비스, 웹 서비스를 가서 하셔도 거기서 남긴 흔적들이 고스란히 페이스북에 다 축적되게 돼 있어요. 그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더군다나 이게 실명제예요. 환장하겠는 게 이게 지금. 자기 얼굴 사진을 제대로 내걸지 않으면 수상해가지고 사람들이 친구를 안 맺어주고요. 자기 실명을 안 쓰면 아무개야 네 누군지 모르겠어라고 얘기해요. 페이스북에 가가지고 새 친구 한번 맺으시려고 해보세요. 이름 가르쳐 주시면 절대 안 됩니다. 무조건 뭘 가르쳐 줘야 되냐면 핸드폰 번호 알려주시고 이 번호로 날 찾아서 친구 맺어줘라고 하셔야 돼요. 이름 알려주면서 페이스북에 나 쓰고 있으니까 페이스북에 내 이름 찾아가지고 친구 맺어줘. 날 셉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이 나오고요. 얼굴 사진 이렇게 프로필 사진 아무리 열심히 들여다봐도 얘가 걘가 긴가민가 해서 몰라요. 그만큼 이미 사용자가 많은 데다가 그러다 보니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정확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실명에 자기 얼굴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강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실명을 갖다 주민등록번호를 내놓으세요. 당신이 실제 개인인지 본인인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들이랑 소통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자발적 실명제를 쓰게 돼 있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각각의 개인들마다 이 사람들을 그 행동 정보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필요로 하는 정보,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들만을 걸러가지고 보내주는 그 고도의 인공지능 기술. 요새는 여러분 가끔가다 깜짝깜짝 놀라지 않으세요?
어떨 때 보면 페이스북하고 어떤 우리 동료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 하나 누군가가 내가 올린 것도 아니야. 그 카메라 갖고 있던 사람 그 카메라로 찍어서 올린 사진에 사진 올렸어라고 가보면 아예 한 4명 정도 들어있는데 4명의 사진에 내가 태그를 한 적도 없는데 아예 태그를 하시죠. 뭐 추천할 이 사람은 누구로 보입니다. 이 사람은 누구로 보입니다라고 해가지고 거의 뭐죠? 페이스북이 지가 알아서 다 이름을 그 태깅을 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 가 있어요. 안면 이 이미지 인식 기술이 발전이 진화돼가지고 그 정도로 지금 발전돼 있는. 자, 이 페이스북을 이해를 하실 때 특히 이제 기업에서 어떤 오늘 이게 제목을 너무 지금 거창하게 좀 잡아놓으셨는데, 예, 기업 가치하고 매출을 높이는 쪽에 페이스북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만약 그 질문에 대한 힌트를 좀 얻고 싶어서 오늘 오신 분들이라면 이 구조를 이해하셔야 돼요. 페이스북의 기본 구조입니다. 페이스북은 친구와 친구들 간의 대화를 나누고 소통을 나누기 위한 공간으로 타임라인이라는 공간을 제공을 해요. 여러분이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하면 친구들과 대화를 주고받는 딱 그 계정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전에는 프로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타임라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타임라인은 사람과 사람들 간의 소통 공간이에요. 근데 기업들 입장에서는 개인이 아니잖아요. 상품 이름 혹은 회사명, 상호명, 단체명, 회사명 이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우리 인지도를 알려주고 싶은데 이 회사나 상품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계정을 만드는 거는 그래서 사람 계정을 개인 계정처럼 상호 계정을 만들어 가지고 상호 계정이 사람이랑 친구를 맺으면 좋겠는데 페이스북이 그걸 허용을 안 합니다. 넌 사람 아닌데 무슨 사람하고 관계를 맺겠다고 해? 라고 해가지고 사람이 아닌 개인이 아닌 계정이 상호명이나 단체명이나 이런 걸로 만약 페이스북 활동을 하겠다고 그러면 그건 따로 해. 니네는 사람 아니니까.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페이지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 라고 제공. 그게 페이스북에서 말하는 브랜드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상호명으로 혹은 상품이나 제품명으로 계정을 만들어서 계정을 만든 것도 아니죠. 그 이름을 가지고 활동을 할 수 있게는 해주지만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과 직접 교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차단해요. 그냥 찌라시로밖에 안 보는 겁니다. 상품 전단으로밖에 취급 안 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람은 그 페이지 공간에 가가지고 좋아요도 하고 댓글도 붙이고 필요하면 뭐 그 글을 공유도 해오고 할 수 있지만 페이지가 자기 이름으로 사람한테 와가지고 저 아무개 상품이에요. 저도 그 선생님 말씀이 참 공감이 가네요. 뭐 이런 식으로 뭐 좋아요를 한다든가 댓글을 하는 행위 이런 걸 일체 허용하지 않습니다. 포스팅? 당연히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생겨요. 아니 기껏 우리 회사 홍보하고 우리 새 상품 홍보하려고 니네가 페이지를 걸 하라며.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었는데 정작 페이지 이름으로 가서는 아무 일도 하지 말래. 아무 일도 못하게. 그럼 딜레마잖아요. 정작 우리는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 다가가지고 우리는 뭐 하는 회사예요? 우리 신상품 이래요? 이걸 설명하고 싶은데 그걸 다 막아놓으니까. 그래서 페이스북에 페이지를 만들고 그 페이지의 그 컨텐츠, 포스트를 전달하는 방법은요. 역으로 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다 글을 올려놓고 이 올린 글을 직접 사람이 퍼 나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 페이지를 개설한 관리자. 그 사람은 관리자로서 자기가 맺고 있는 친구 관계가 있잖아요. 관리자는 한 명만 둘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무제한으로 둘 수 있어요. 페이지에 관리자를 열어두면요. 뭐 관리자 A는 A 친구들이랑 관리자 B는 B 친구들이랑 관리자 C는 C 친구들이랑 이렇게 서로 소통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퍼 나를 수 있어요. 관리자들이 각각 누구에게? 자기 친구들에게. 근데 아무리 관리자 그 인원수 제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 그 기업용 페이지에다가 관리자를 몇 명이나 둘 수 있겠어요? 공동 관리자를. 서너 명 이상 못 둡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또 제한이 걸리죠. 우리 회사 신상품 홍보해야 되겠는데 이걸 뿌려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거기 가서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야, 안 되겠다. 광고해. 광고는 거져야 되나요? 돈 내야 되는데. 페이스북 광고 되게 비쌉니다. 싸지 않아요. 어떤 경우는 네이버 검색 광고보다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지금도. 자, 돌파구가 하나. 그래서 고육지책으로 돌파구가 하나 생겨났는데 그래? 우리 페이지에 있는 글을 나를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제한되어 있다고? 그러면 우리 페이지의 공감대를 가지고 우리 페이지에서 다루는 콘텐츠가
광고가 아니라 정보라고 인식될 수 있는 사람들한테 보내주면 되잖아.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어떤 그 공간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한테 우리 페이지를 소개하면 되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사람과 사람들이 모이는 그룹, 커뮤니티 쪽으로 이렇게 손을 뻗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슨 뭐 자전거 무슨 부품에 대해서 뭐 생산을 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쳐요. 그러면 일반인들이 볼 때 자전거 부품에 대한 어떤 컨텐츠가 나한테 계속 오면요, 이거 뭐야? 나 관심도 없는데 왜 자꾸 이런 게 와? 라고 스팸이 되겠지만, 뭐 자전거 동호회, 뭐 무슨 그 야외 활동 동호회, 아웃도어 동호회, 막 얼마나 많아요, 지금. 그런 동호인들끼리 모여있는 그룹에다가, 야, 무슨 자전거에 이런 신부품이 개발돼서 나왔대. 라고 얘기하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거는 단순 스팸 광고가 아니라 자기들이 좋아하는 어떤 취미 활동의 정보가 되는 거예요. 신제품 정보가 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이분들한테 오는 요 페이지의 글들이나 컨텐츠는 스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친구들만으로 확산을 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좀 제한적일 때는 우리 페이지에서 다루는 아이템을 좋아해서 그게 정보로 느껴질 법한 그룹들에 최대한 많이 가입을 하시거나 혹은 그 그룹을 내가 직접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글을 올리시는 방식을 택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페이스북의 그 삼위일체로 움직이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 하시거나 혹은 이런 구조를 난 짜내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고 귀찮아서 못 하겠어라고 하시면 이제 돈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페이스북한테 광고비를 내시면 그래요. 저희가 대신 뿌려드릴게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고객님께서 귀중한 소중한 광고비를 돈을 쓰시는 건데 제가 아무한테나 마구 날려주면 그거는 여러분한테도 손해고 저한테도 손해 아닙니까? 왜? 페이스북이 뭐를 자꾸 보내는데 자꾸 내가 보고 싶지 않은 어떤 광고를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저한테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 받고 싶겠어요? 에이, 이 서비스 귀찮아. 안 써. 그러고 말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광고가 어떤 분들한테 보여지면 그 컨텐츠가 어떤 분들한테 뿌려지면 더 좋아할 것 같으신지 그분들을 타겟팅을 저희한테 정확하게 알려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페이스북 광고를 가시면요,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타겟 설정입니다. 남자, 여자, 몇 살부터 몇 살까지 어느 지역에 몇 킬로 이내에 사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짜장면에 관심이 있는지 짬뽕에 관심이 있는지 치킨에 관심이 있는지 그거를 상세 설정을 하라고 그래요. 짜장면에 관심 있고 소주에도 관심 있는 사람, 빼가리에도 관심 있는 사람을 골라가지고 짜장면 찌라시를 뿌리면 상대적으로 짜장이라고는 중국집은 걸어가기 냄새도 맡기 싫어요 하는 사람들한테 뿌리는 것보다 훨씬 효과가 좋겠죠.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명단 어제 좀 예비 명단들 잠깐 훑어봤는데 굉장히 다양한 영역에서 오셨더라고요. 지벨리 자체가 워낙 많은 기업들이 있기도 하겠지만 뭐 컨설팅 하시는 분부터 시작해서 제조업 하시는 분들, 뭐 경영하시는 분들 막 어디에다가 딱 제가 그 초점을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다양한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아이템 영역에 따라서 우리는 이런 쪽에 좀 특화되어 있어라고 하면 그 영역에 관심을 가진 분들이 관심 있어 할 법한 키워드, 관심사 키워드라고 그래요. 그거를 계속 세팅을 할 수가 있어요. 엔드 조건을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오화 조건을 줘가지고 더 넓힐 수도 있고요. 그 이제 경우에 따라서 여러분이 어떤 대상한테 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타겟팅 기법들은 좀 더 그 공부를 하거나 노력을 기울이시면 되는 거고요. 그런 방식으로 돈을 들이면 페이스북한테 광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뭐 비싸게도 안 받아요. 5,600원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광고를. 테스트할 때 2, 3만 원만 써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그래서 그런 구조를 가지고 움직인다는 걸 전제해서 알아두시고요. 페이스북을 가지고 이제 뭐 결론 부분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제 어떤 식으로 응용하면 요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한 팁들을 몇 가지만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우리가 페이스북 앱을 깔면요,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저런 기능들입니다. 뉴스피드, 친구 소식 나누고요. 메시지라는 도구를 이용하시면 이제는 이메일 따로 안 쓰셔도 돼요. 파일 전송 다 가능하고요. 사진 전송 다 가능하고요. 캡처한 거 그냥 갖다 따붙이기만 해도 이미지화 돼가지고 날아가고요. 미국에서는 지금 메시지로 저것도 가능해요. 송금도 돼요. 우리나라 지금 카톡 소액 송금 되듯이. 그래서 사실상 제가 아까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는데 페이스북이
왓츠앱이라는 그 유료 메신저 서비스가 있었는데 그때 미국 북미 쪽하고 유럽 중심으로 한 4억 명 정도의 유료 메신저 앱이었거든요. 그 메신저 앱을 무려 20조를 주고 인수해버립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오히려 2억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왓츠앱에서 했던 기능들은 지금 어디서 하고 있냐면 다 페이스북의 메시지라는 앱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다른 그 기능도 물론 계속 진화를 시키고 있지만요. 메시지에 대한 기능들은 정말 그 중점도 가지고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페이스 통화라고 그랬죠. 그 육성 통화. 이 음성 통화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화면을 보면서 화면 통화도 가능하고요. 예전에는 1대1 통신 정도였는데 지금은 다자간 통화도 가능해요. 페이스북의 메시지 하나로. 그러니까 원격지간, 다자간 컨퍼런스를 모바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장치가 지금 페이스북의 메신저라고 보시면 돼요. 이벤트라는 기능을 이용해가지고 초대장을 쓸 수 있는 기능도 있고요. 사진이나 동영상은 태깅을 이용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더 널리 확산시키는 그런 방법도 가능하고요.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페이스북이 갖는 기본 그 기능들인데, 브랜드 입장에서 쓸 때는 이제 페이지를 만들어 써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이 페이지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홈페이지 대용으로 쓸 수 있고요. 이게 고객들과의 그 팬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팬에 대한, 고객에 대한 접점을 형성해서 그 사람들이 뭐에 관심 있어하고 어떤 컨텐츠에 반응하는지, 뭘 좀 원하는지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에요. 만약 추가적으로 그 페이지에다가 어떤 그 기능들을 더 추가하고 싶으면요, 그 기능을 덧붙이는 거는 거의 무제한으로 허용해요. 그러니까 잘만 활용하시면, 뭐 엑셀 베이스나 이런 쪽으로 잘만 활용하시면 페이스북의 이 팬 DB를 제대로만 운영을 하시면 그 자체가 일정하게 그 자그마한 어떤 CRM 도구로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툴이에요. 제가 페이스북 관련 책을 쓸 때 세 번째 쓴 책이 100만 방문자와 소통하는 페이스북 페이지 만들기라는 책이었는데 그 책은 400페이지가 넘는 책인데요. 오로지 요거에 대해서만 얘기해요. 페이스북 페이지에다가 추가로 얹어 쓸 수 있는 기능들, 뭐 유튜브를 갖다 붙이고 인스타그램 갖다 붙이고 뭐 트위터 갖다 붙이고 해가지고 거기 페이스북에서 기본 메뉴로 주지 않은 것 외에 추가로 쓸 수 있는 메뉴들을 갖다 추가로 장착시키는 기능 설명만 400페이지가 넘게 나와 그 책을 쓴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그 책 거의 쓸모 없습니다. 왜? 아무리 기능을 많이 붙여놔도 페이스북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100명의 팬 중에서 실제로 그 페이지를 방문해가지고 그 많은 기능을 쓰는 사람이 3명, 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거의 의미는 없어요.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긴 하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아무리 많은 앱을 설치해놔도 아무리 많은 앱을 설치해놓고 쓸 기능들을 늘려놨더라도 실제로 방문해가지고 그걸 사용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때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를 꼭 염두에 두시고 생각을 해보세요. 페이지의 쓰임새는 그래서 뭐 제한은 없습니다. 뭐 프리랜서가 쓰든 소상공인이 쓰든 기업이나 회사, 뭐 연구소가 쓰든 어떤 형태든 다 쓸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만 붙이면 돼요. 이름 붙이고 대문 사진 하나 깔고 프로필 사진만 넣으면 그 자체를 가지고 상품명으로 전 세계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하나 만들어지는 겁니다. 지금은 뭐 샵 기능도 발전하고 있고요. 뭐 이제 그룹하고 연계하는 기능까지 생겼어요. 아까 얘기했죠. 페이지가 굳이 관리자 한두 명을 대상으로 퍼뜨리는 구조가 너무 힘들다면 아예 너도 그러면 유사한 테마를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너도 사람인 것처럼 행동을 할 수 있게 해줄게 라고 해가지고 3주 전인가? 아마 이번 달 들어섰을 거예요. 이번 달 초쯤 페이스북이 이 사람이 아닌 페이지한테 처음으로 사람으로서의 권한을 일부 부여를 해줬는데 그 기능이 뭐냐면 네가 관리자 권한을 갖고 있는 그룹에 페이지의 이름으로 가서 글을 올릴 수 있도록 해줄게. 이게 처음으로 페이지가 사람의 지위를 확보한 첫 번째 사건이에요. 이건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쓸 수 있다고 하면 회사나 기관들 제품을 홍보하는 용도로도 이 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확장된 겁니다, 지금. 요게 페이스북이 작년 7월 21일 날 예전에 이런 식의 그 가로형 그 레이아웃을 갖고 있다가 이 세로형으로 좀 바뀌어요. 굉장히 큰 변화인데 이 변화의 핵심이 뭐냐면 요거예요. 처음에는 더보기라는 메뉴를 열어봐야만 페이스북이 제공하는 기본 메뉴 이외에 이 페이지가 만들어 놓은 어떤 추가 메뉴들이 뭐가 있는지가 보였었는데 이게 다 옛날엔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여기 어쩌다가 페이지에 들어온 사람이 적기도 하거니와 어쩌다 들어온 사람들이라도 요 정도밖에 못 봤어요, 내용을. 그러니까 뭐 타임라인에 올린 담벼락 글 외에는 볼 게 없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거를 펼쳤어요, 이제. 그래서 일반 우리 그 블로그나 홈페이지 메뉴처럼 이 좌측 세로형의 메뉴들이 뭐가 깔려 있는지를 쫙 노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여기에 글을 올리면 내가 저번에 얼마 전에 어디서 저걸 봤었는데 라고 싶어서 찾고 싶어도 찾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뭐 옛날 지난 글 보기 막 눌러가지고 며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겨우 봤는데 그게 귀찮으니까 타임 내비게이션이라는 걸 붙여줬거든요. 몇 년도에 몇 월 달에 쓴 글을 한번 넘어가서 찾아봐라 라는 식으로. 근데 이것도 우리가 일주일만 지나가도 그 글이 며칠로 올렸는지 헷갈리는데 몇 년 지난 글은 언제적 글인지 어떻게 알고 찾아요. 이것도 유명무실했거든요. 이거를 이제 어떻게 바꿨냐면 키워드로 검색할 수 있는 구조로 바꿨어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이거는. 페이스북이 하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와봐. 언제 오더라도 네가 찾고 싶은 글을 키워드로 검색해서 볼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1년 전부터 페이스북이 단순히 SNS로 뿌리는 서비스에서 찾아오는 블로그처럼 찾아오는 방문형 서비스로 지금 개조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력은 가상하나 실제로 사람들이 이렇게 쓰지 않습니다. 앞으로 페이스북이 그 소셜 검색 기능을 좀 더 강화해가지고 홍보를 하게 되면 이제 그때는 아마 이 페이지의 기능들이 좀 더 검색 가능한 블로그형으로도 확장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자, 그래서 큰 흐름 보시고요. 이제 요 뒤에서부터는 제가 시간의 한계도 있겠거니와 여러분이 아마 교재를 보시면 강의를 보시면 좀 더 있긴 한데 그건 페이스북이 갖고 있는 추가적인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영역들에 대한 나열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직접 뭐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그 운영 실무자가 아닌 이상 그거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 아실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쭉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인사이트 정보들,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뭐 기업이나 매출에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인지 쭉 한번 훑어서 보여드릴게요. 우선은요, 페이스북의 페이지를 운영하시면 개인들 간의 그 프로필, 타임라인 계정으로는 도저히 알려주지 않는 정보들을 알려줘요. 어떤 정보를 알려주냐면 우리 페이지에 전체 그 새로 가입한, 그러니까 새로 구독 신청한 사람이 몇 명이고 페이지 좋아요가 이건 보통 일주일 단위, 2주일 단위 정도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 사이트를 방문해서 본 사람이 몇 명이고 그 방문한 결과로 페이지 활동이라고 그래요. 우리 사이트로 직접 넘어오게 하는 그 행동 유도 버튼이라는 게 붙었는데 그 행동 유도 버튼을 실제로 쓰는 사람이 몇 명이고 그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우리 포스트가 올라간 거에 대한 도달이 얼마이고 그 도달된 글들에 대해서 좋아요나 댓글이나 공유하기 같은 걸 해준 참여자는 몇 명이고 혹은 동영상이 올라갔으면 동영상은 몇 명에게 어떻게 보였다 라는 식으로 개괄 구조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의 이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사람들의 구성, 그들의 행동, 패턴 이런 것들을 다 분석해서 보여줘요. 게시물 하나별로 각각의 항목별로 이게 여러분이 취해야 될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아이템을 취급하는 그런 기업 경영을 하고 계시든 간에 자기들의 실제 팬이 되거나 실제 잠재 고객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을 무지하기로 팬으로 모으는 행위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특히 커피 쿠폰 드릴게요. 우리 이번에 페이지 문 열었어요. 오시면 커피 쿠폰 싸드릴게요. 라고 해가지고 그 체리피커들이라고 그래요. 커피 쿠폰만 따먹고 그 다음날 좋아요 취소하는 사람들. 네,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으시면요. 여러분이 전혀 필요도 없는 우리 쪽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우리 쪽에 기본 팬으로 만들어 놓고 그 사람들한테 쓸데없는 광고비를 앞으로 쓰시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똑같습니다. 페이지의 성장도요. 결국은 우리 페이지에 우리 컨텐츠에 관심 있는 사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만들어내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다음 두 사람이 만들어지고 두 사람이 네 사람을 만드는 그런 구조로 확장해 나가시는 게 맞아요. 특히나 이제 딴 회사 보기 민망하다. 야, 딴 회사는 팬이 몇만이 된다는데 우리는 왜 이거밖에 안 되니? 그러면서 그 팬수 올리시는 그런 내다가 돈을 쓰시는 거는 백해무익한 낭비입니다. 그리고 팬수 대신에 그럼 뭐를 좀 봐야 될까요? 관리 지표는 이걸 보셔야 돼요. 도달수. 팬이 몇 명이었든 상관없어요. 단 한 명의 팬이 있더라도요. 만약 그 한 명의 팬이 완전히 연예인급에 해당하는 정도의 전파력을 갖고 있었던 유명 셀럽이었거나 파워 유저였어요.
그 사람 한 사람이 이 페이지에서 본 글 괜찮은데라고 그 사람이 자기 타임라인에다가 글을 한 번만 공유해 가도요. 만약 그 사람이 5,000명의 파급력이 있으면요. 5,000명의 도달 역할을 이렇게 낼 수 있는 그 잠재력이 있는 거예요. 팬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팬들이 우리 글을 퍼뜨려 날릴 수 있는 그 전파 잠재력이 얼마인가를 보셔야 되고요. 그 잠재력은 어디로 표현되냐면 내가 올린 각각의 포스트에 대해서 도달이 얼마까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팬 수를 지표로 보지 마시고요. 우리 쪽에서 하루에 몇 개를 올렸던, 일주일에 글을 몇 개를 올렸던 그 글의 도달이 광고비 안 쓰고 돈 안 내고도 얼마까지 퍼지는지 그 도달 숫자를 체크하셔야 돼요. 그것만 잘 만드시면 팬수는 무시하셔도 됩니다. 게시물 하나하나마다 어떻게 올렸을 때 얼마가 참여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몇 명이 어떤 유형의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게시물 하나하나마다 그걸 다 분석을 해주고요. 어느 수준까지 분석을 해주냐면요. 도달이 전체 4,700개가 됐는데 거기에 대한 댓글과 공감 100개가 나왔고요. 그 100개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게시물 클릭이 300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링크 클릭이 121개가 나왔고요. 기타 클릭이 몇 개고요. 1차로 내 페이지에 올린 글 자체의 그 반응은 얼마가 일어났는데 이걸로 인해서 공유된 걸로부터 다시 추가로 파생된 건 몇 개입니다. 까지 분석을 해줘요.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가 올린 글에 공유가 몇 개가 일어났는데 그 공유된 거에서 다시 추가 전파가 얼마가 일어나는가. 이게 그 포스트가 갖고 있는 전파력이에요. 자연 전파력이에요. 돈 안 쓰고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로 우리 사이트로 넘겨오는 링크가 몇 클릭이 발생했는데 이게 여러분이 네이버한테 돈 주면서 쓰는 그 검색 키워드 광고에 버금가는 그 CPC 광고의 실제 결과물이거든요. 120클릭, 만약 네이버 광고 여러분 혹시 집행을 하시는데 한 클릭당 1,300원을 내시고 있다 그러면 페이스북에 글 하나 올려가지고 120클릭이 발생했다면 거기다 곱하기 300 하시는 만큼의 광고비를 세이브 하신 거예요. 그게 한 포스트니까 몇만 원 안 될 것 같아서 뭐 별로 크게 안 보이신다고요? 횟수를 곱하셔야 됩니다. 포스트의 개수를 곱하시고요. 그때마다 도달되는 숫자만큼 여러분의 광고비가 세이브 되는 거예요. 동영상 하나하나마다도 뭐 얼마가 받고 몇 분을 받고 10초 이상 본 사람 몇 명이고 어떤 사람은 소리가 켜진 상태에서 보고 소리가 꺼진 상태에서 보고 우리 페이지에서 본 사람 공유된 거에서 본 사람 상세 데이터들이 다 나옵니다. 동영상에 대해서는 특히나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줘요. 왜? 사람들의 콘텐츠 소비 패턴이 계속 동영상 쪽으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이 지금은 유튜브를 따라잡기 위해서 동영상에 대한 어떤 지금 우대를 되게 지금 많이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이트에 일정 정도 이제 그 팬들이 그 규모가 누적이 되면요. 보통 1,000명 이상의 이제 팬들이 만들어지면 그 팬들의 성향, 그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그들이 뭐를 관심 있어 하는지까지도 분석을 해줘요. 그걸 타겟 인사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인구 통계학적으로 대한민국 전체를 대비했을 때 우리 사이트에 온 지금 제 페이지 같은 2,400명이 됐는데 2,400명이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연령대는 어디가 많고 뭐가 많은지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심지어는 어떤 페이지를 좋아하는지 혹은 어떤 그 정도의 반응을 일으키고 있는지 어떤 기기를 쓰고 있는지 아이폰을 쓰고 있는지 안드로이드 쓰고 있는지 이런 것까지 추가로 분석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페이지를 즐겨오는 사람들이나 내가 올리는 컨텐츠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의 성향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트에 관심 없는 사람들을 쿠폰 줘가지고 이벤트 해가지고 모으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모으시면요. 정작 우리 아이템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분석되는지 타겟 사이트가 완전히 엉망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고객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 고객을 대상으로 어떤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거가 나올 텐데 전혀 우리 고객도 아닌 사람들을 팬으로 모아놓고 거기서부터 이런 인사이트를 얻어낸다? 그건 완전히 빗나간 거거든요. 자, 포스트에 대한 얘기는 짧게.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보면 이게 아주 강한 좋아요. 그 페이스북에 보면 이제 라이크 버튼이 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생긴 게 하트 무늬, 러브. 버튼인데 그 상관성은 어떤 글이 공유를 일으키려면 적어도 하트 무늬 정도는 받아야지 실질적으로 전파 행위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문장이 얼마나 긴 거냐 짧은 거냐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추가로 쉐어가 일어나는지 그 관계도 같은 게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자, 광고 얘기를 잠깐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페이스북을 가지고 기업에서 운영할 때 대부분이 이제 어떤 용도로 운영을 하십니까? 그러면 홍보나 혹은 더 나가서 광고를 할 목적으로 이게 쓴다고 하거든요. 또 페이스북 그쪽으로 유인을 계속 합니다. 페이지를 만드는 순간부터. 그래서 글 하나 딱 올리고 나면요. 이 글은 평소에 올리던 글 대비 90%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광고를 해보시겠습니까? 5,600원으로 도달을 늘려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합니다. 실제로 그 효과 뭐 여기 이제 광고 어떤 에이전시나 이런 데서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약간 러프하게 말씀드리면요. 페이스북에 광고 효과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효과냐면 초기 유입을 일으키는 효과가 있어요. 초기 유입. 어쩌다가 눈에 띄는 공간에서 이 사람이 뭐지라고 싶어가지고 클릭을 안 해볼 수 없도록 유인하는 능력이 매우 탁월합니다. 왜? 페이스북이 광고가 뿌려지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여지는 또 뭐 배너 혹은 뭐 무슨 짤막한 무슨 글 링크 이런 방식이 아니고 내가 보는 뉴스피드 친구들의 소식을 보고 싶어하는 그 중간중간에 끼어서 나오거든요. 스폰서드라는 이름이 살짝 붙었을 뿐이지 그 글조차도 그 광고조차도 누구님이 좋아요 하셨어요라고 내 친구 좋아요한 사람까지 긁어내가지고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게 광고처럼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관심사를 최대한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좋아할 테마, 좋아할 것 같은, 관심 있어 할 것 같은 거 위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게 그닥 광고로 안 보여요. 그러니까 클릭률이 높아요. 일반적인 이 디스플레이 광고라고 하는데 보여지는 노출 광고들의 평균 클릭률이 0.5%가 안 되는 데 비해서 지금 페이스북의 클릭률이 1.6%까지 올라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게 높기 때문에 실제 초기에 어떤 아이템이나 인지도를 확보하는 용도의 광고로는 굉장히 뛰어난 광고입니다. 또 타겟팅이 정확한 광고예요. 그래서 허투루 아무한테나 뿌려지는 광고가 아니라서 그 효과는 좋은데 과도한 기대를 하면 안 되시는 게 사람들은요 어쩌다 우연히 한번 본 광고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마지막 전환 행동까지는 하진 않아요. 구매를 한다든가 혹은 뭐 회원가입을 한다든가 무슨 상담을 남긴다든가 이런 행동들은 처음 노출된 광고로부터 몇 차, 수차에 더 노출이 일어나야만 고민하고 다시 또 딴 매체에 가가지고 뒤져보고 검색한 다음에 마지막 전환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초의 유입은 페이스북으로 됐다 하더라도 실제 전환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나오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행여라도 네이버 광고 효율이 요새 떨어진다고 하니 그 예산을 가지고 페이스북 광고를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하는 분들이 많은데 바보 같은 생각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마지막 최종 전환을 일으키는 모든 행동은 여전히 50% 이상, 심하면 70%까지 네이버 검색 광고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서 일정 정도 예산을 들여가지고 초기 유입을 시키는 용도로 페이스북 광고를 배치하는 건 타당하나, 그렇다고 해서 이 예산을 왕창 빼가지고 네이버 광고를 끊는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말씀드리고 싶고요. 유입 효과 실제로 있습니다. 어느 정도 있냐면요. 네이버나 다음에 브랜드 검색이라고 하는 게 그 클릭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그 광고 대행사 쪽에서 지금 보여주는 건데 오픈에즈라고요. 보시면 이건 달별로 뭐 계속 편차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북의 콘텐츠형과 페이스북의 배너형 광고가 거의 5%, 3% 필요할 때는 거의 한 6%까지 올라가요. 그만큼 실제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시고 적절하게 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광고에 대한 얘기가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에 대한 얘기들을 좀 관심 있어 갔기 때문에 요 얘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뒤에 몇 장이 더 남아있긴 하지만 일단 오늘 강의는 또 업무 보러 가셔야 되니까 여기서 좀 정리를 하는 걸로 할게요. 혹시 뭐 바로 질문을 받아야 될까요? 네, 제가 잠깐 중간에 개입하겠습니다. 그 시간이 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페이스북은 적어보고 만들었을지 몰라도 활용하는 건 사실 우리 최 대표께서 더 많이 잘하고 있다고 좀 얘기 듣고 계시고 또 책들도 페이스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들 이용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9시인데 여러분들이 양해하신다고 그러면 5분 안에 마치는 걸로 해서 한두 분 정도만 짧게 받고 대답하고 끝내고 저희가
저희 포럼 끝나고 나서도 뒷좌석에 또 이어서 최 대표님 가능하시죠, 시간? 예,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 시간 이어서 할 테니까 또 그런 부분들은 그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무리 테마는 맨 마지막 장에 구글은 왜 페이스북에 새빵살이를 하고 있을까요? 로 던지겠습니다. 그 답은 여러분 스스로 내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꼭 이거 질문해야 되겠다 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자료, 책, 그다음에 이어서 이어지는 또 우리 같이 그 의견 나누는 시간 활용해 주시도록 하고요. 그냥 크게 소개해 주신 우리 최문기 대표 크게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